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해랍니다. 오늘 일단 시장을 바라보면 좀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마켓나우 2부는 10시에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때 고민 빠지는 게 이 미국 쪽 얘기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새벽에서 다 소화를 하고 네, 개장 때 어느 그렇긴 정도 하죠. 소화를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애매하게 뭐 평가가 어떠한 뭐 발언이라든지 뭐 지표들이라든지 애매하게 나오면은 또 그런 고민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 애매한 발언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좀 애매하게 움직이거든요. 예, 이해 랭커가 말씀하신 애매하다라는 게 이제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계속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오늘도 이제 상원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가 코멘트할 수 없다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발을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확실하게 자신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오늘 파월 의장 관련해서 멘트 중에서는 저는 이 고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짙었던 게 네. 그거를 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매크로한 지표들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런 내용들 우리 시장에 네.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오늘도 저희가 2시간 동안 체크해 드릴 거고요. 네. 일단 현재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뛰는지 어떤 종목들이 조금 약한지 이슈로 전해주실 거죠? 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오늘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사실 뭐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 각 섹터별로 상황을 좀 보면 일단 전선주가 가장 눈에 띄시죠. HL그룹 섹터도 눈에 띄고 그다음에 전력설비 크게 보면 오늘도 전선하고 전력설비 쪽이 눈에 띄는 어떤 그런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HL그룹이 다시 지난번에 이제 가남 신약 문제 FTA에서 이제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라는 공고를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도 굉장히 반등을 세게 했었는데 H그룹 주 전체적으로요. 오늘 다시 HLB 이 그룹주들이 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약한 오늘 섹터들을 보면 수산물, 게임 쪽이 오늘 조금 커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CXL 반도체, 뭐 HLM 이쪽은 이제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의료 AI, 2차 전지 쪽.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세 쪽에서는 방산, 조선,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 비만, 풍력, 폴더블 이런 쪽. 제약바이오도 꾸준히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좀 흐름이 나쁘진 않은 모습이고요. 원전주도 오늘은 탄력이 많이 줄긴 했죠. 하지만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섹터별로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선주 오늘 뭐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주부터 보죠. 전선주는 사실은 뭐 새로운 대단한 재료가 나왔다기보다는 그 AI 관련돼서 이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전선 또 전력 설비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면은 좀 종목들 움직임도 오늘 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력 또 전선 관련주들 이 차트상으로 최근 추이를 좀 살펴보면 4월과 5월 약 2달 동안에 적게는 뭐 한 2배 정도, 많게는 한 서너 배까지 이게 주가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동반해서 오는 모습 보였고요. 그러다가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지난달에 좀 주춤했죠. 저도 이슈 브리핑 시간에 전선 또 전력 설비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숨고르기를 지난 6월 달에 좀 했었고 7월 들어서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한 석 달 사이에도 재료가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다만 워낙 단기 급등한 데 따른 부담 좀 있어 그런 부분들이 좀 기간 조정으로 갔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에도 내내 유지가 되려면 결국은 2분기 실적에서 그 수치로 확인을 하는 게 다음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종목들 한번 움직임 보겠습니다. KBI 메탈이 14%, 15% 가까이 15% 찍네요. LS 마린 솔루션 13% 넘게, LS 대원전선, 강원전선도 7% 넘게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대형주인 LS가 오늘 좀 이 강한 상승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게 모처럼 좀 눈에 띄고요. 중소형 이런 전선주들도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 설비도 사실은 비슷한 전선주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선과 전력 설비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앞서 이제 플러스 이 섹터의 크기가 이 사이클의 크기가 크지는 않았지만 원전주도 플러스권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특히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이 원전주 특히 최근에 가장 큰 관심사인 체코 원전과 관련돼서 전력 설비주는 또 같이 맞물려서 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섹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룹주들이 또 다시 한번 그룹주 전체가 다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기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HLB 그룹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 HLB 글로벌이 바라바이오라는 이런 바이오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 헬스케어를 겨냥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바이오 HLB 글로벌이 인수한 바라바이오라는 이 바이오 스타트업은 만성 질환을 실시간으로 관찰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 만성 질환 디지털 플랫폼은 질병을 조기에 좀 진단을 하고요. 운동 식단 같은 거 필수 정보들을 환자한테 맞춤형으로 개인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는데 지금 마침 HLB 글로벌이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실버 산업입니다. 당연히 지금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대부분 은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버 산업에 대한 어떤 시장의 확장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낳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역시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 진단과 뭐 치매 예방 어떤 그 건강 관련 예방 쪽 이쪽이 상당히 좀 시장이 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있어서 어떤 헬스케어 쪽의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런 회사를 이제 HLB 글로벌이 인수를 해서 시니어 헬스케어 시장을 이제 정면으로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라바이오의 지분 68.57%를 인수해서 최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HLB 글로벌은 뭐 당연히 오늘 20% 가까운 그런 급등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HLB 그룹의 관련주들, 테라퓨틱스, 이노베이션, 바이오스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고 역시 HLB 글로벌 정도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지난번에 주가 한번 재료가 나왔었던 HLB 파나진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마이너스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체적으로 그룹주가 한번 다 올랐던 건 지난번에 간암 치료제 FDA 신약 관련된 부분 그 재료가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크게 급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서는 이제 그룹별로도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좀 약세 섹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쪽 가장 크니까 수산물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수산물 쪽에서 뭐 대단한 악재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 기사 한번 잠깐 들어가 보면은요. 김값 급등세에 이제 코스트코 PB 상품으로 김도 이제 들어간다. 근데 판매가가 26% 인상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에 이제 재료값이 김 같은 경우 많이 올랐고 그게 이제 소비자 가격에 이제 전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만약 그렇게 소비자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면 아무래도 소비가 좀 위축될 그런 여지가 있기는 하죠. 그런 부분들이 뭐 가만히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올 들어서 이 수산물주들이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수출 때문에 나오는 거라 2분기에서 이제 사조 관련주들 특히 이 수출 상황들이 어떤지를 좀 수출을 점검을 하면 이런 어떤 급등세나 또는 어떤 하락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사조 대림이 미국의 냉동김밥 수출이 또 늘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사조 대림 같은 경우 주가가 6월 이후에만 2배 이상 급등할 정도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조 얘기 나왔으니까 사조 대림이 제일 밑에 있죠. 오늘 7%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사조 관련 계열사들, 사조 오양 2%, 사조 산업 5%, 사조 시푸드 6%. 확실히 사조 대림이 최근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사조 그룹주 중에서도 가장 오늘은 낙폭이 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 게임주가 오늘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크지는 물론 않습니다만 사실 게임주도 보면은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아직은 좀 무겁다고
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기사를 뭐 내용을 들어가 보진 않겠습니다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 중동에서 흥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작인 퍼스트 디센던트가 글로벌 흥행을 좀 보이고 있다 등등등 해서 개별 게임주들 중에서 이제 재료들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게임주 자체가 다 좋은 건 아니긴 한데요.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동반해서 뭐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직은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개별 접근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생각이 좀 드는군요. 이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대1 파트너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철희 하이시그널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좀 지지부진한데요. 시장 흐름부터 파악하고 가보면 어떨까요? 네, 현재 시장이 외인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 한 해만 해도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5조 원이라는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고요. 이러한 매집이 계속되는 이유는 당연히 국내 증시의 상승을 예측한 외인들의 매집이 진행되기 때문이겠죠. 자, 대부분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에 손해다,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이미 선취매를 이미 다 매매를 해놨기 때문에 수익 나 있는 분들은 따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전에 물렸다 싶은 종목들을 본전이 왔네 그러면은 탈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심리들이 계속해서 작용하다 보니 아마 요즘 시장이 어렵다. 그리고 이미 수익을 가지고 있는 뭐 세력이라든지 이제 대형으로 매집하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또 외인들은 좀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참고하면서 일단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던 내용에 자, 이 부분이죠. 이제 횡보하는 구간. 자, 이제는 손바꿈이 일어날 것이고 그 구간에서 우리는 모아가기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종목을 모아가야 하냐? 자, 바이오와 2차 전지 관련해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횡보하고 있는 이 박스권 안 구간에서 우리가 매집을 잘 해뒀더라면 충분히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2,800 구간을 넘어서 윗 구간은 급등이 나왔던 과거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거 살펴보게 되면은 급등이 나왔고 이제 급락이 나왔던 자리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매물대가 없다. 자, 매물대가 없다는 것은 자, 상승하기도 쉽다. 자, 위에서 이제 저항이 두텁지 않으니 이제 매도 물량은 좀 적어지니 만약에 이 주가를 끌어올린다, 증시의 상방을 좀 야기를 한다 했을 때는 조금 더 쉽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코스피 차트로 또 일봉 주봉 차트로 살펴주신 건데,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이제 그 매물대 없는 구간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더 상승할 수 있을까거든요. 네. 그 부분 알려주세요. 그 부분도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천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제가 봤을 때는 3천 넘어서 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이제 도전이 가능하다. 그 말인즉슨 자,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 증시가 꾸준히 상승을 할 것이냐. 자,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하다 보면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겠죠. 자, 그 구간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포착했을 때 미 대선 증시 한두 달 전에는 항상 고점을 찍고 폭락이 나왔었다. 그러면 그때쯤에는 국내 증시도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고, 미 증시의 하락 그리고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좀 디스카운트가 있네?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미
미국 주식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자, 물량이 또 이동해 오겠죠. 자, 국내 증시에서 어제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제 회장이 얘기를 했죠. 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테슬라. 자, 이거는 좋아서 매수한 것도 있겠지만 물타다 보니 물량이 많아져서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식을 매수를 할 때 조금 더 고점에서 진입하기보다는 올라 있는 거 더 오르겠지. 자, 그럼 불타기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국내 증시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 좋은 대형주들도 아직 많습니다. 네. 제가 이따 테마 관련주에서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런 조금 아직까지 상승이 뭐 매출도 좋고 매집도 조금 저점에서 외국인 매수세,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로 조금 공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국 대선 한두 달 전에는 좀 폭락 나오는 그런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럼 9월쯤일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증시는 네. 어떻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폭락은 미증시가 먼저 좀 나올 거고 미증시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다음에 국내 증시는 조금 더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 하락이 나올 그 것이다. 이후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실적 좋고 네. 또 공략해 볼 만한 거 아직까지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거죠? 현재 국내 증시에도 네.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들이 많으니 지금부터 충분히 뭐 분할로 담아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씩 분할로 이제 담아가는 전략. 왜냐하면 이제 끝에 가서 나중에 막 물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이슈 브리핑 통해서 짚어봤던 종목들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력선 이쪽이 강합니다. 네. 이쪽에서 우리가 기업들 일단 살펴볼게요. 뭐부터 볼까요? 일단 효선중공업부터 왜냐하면 큰 이슈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르웨이 이제 초고압 변압기 시장을 좀 장악을 한 모습인데요. 유럽 전력 시장은 전통적으로 좀 기술력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경쟁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진입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효성중공업은 이제 노르웨이 초고압 변압기 시장의 8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 시장을 장악했다고 봐도 뭐 좀 과언이 아닐 건데요. 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국내 그리고 좀 전력, 현재 AI 관련돼서 전력 난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뒷받침되어 주지 않고 이러한 기대감만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좀 고점에서 또 잡는다면 당연히 무리가 있겠죠. 일단 효성중공업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현재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현재 한번 조정이 나왔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리는 21선 정도 한번 상승이 나왔었고 조정이 나와서 21선 부근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자, 분할로 좀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떠 있는 이 47만 원 부분에서 들어간다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예. 자, 어떤 종목들도 상승하다 보면 좀 조정하는 구간이 꼭 나올 거고요. 조정하는 구간 나올 때 항상 살펴보셔야 될 것이 자, 이런 식으로 밑꼬리를 다는 부분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나온 부분에 매물대를 어떤 식으로 저항과 지지선을 이용하는지 보면 좋고요. 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지선을 지켜주려고 밑꼬리를 좀 많이 달아주고 있죠. 자, 밑꼬리를 많이 달아주는 것은 이 가격 이하로는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다. 아직까지는 상승시키려는 의지가 좀 더 강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 또 위에 저항대를 뚫고 상승 나온 이후 또 한 번 만약 조정이 나온다 하게 되면 그 지지선과 21선 나오는 이 부분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꼭 21선과 이 저항선을 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최근 트렌드는 지지선을 대부분 뚫고 하락한 이후에 물량 뺏기를 좀 많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에서 3%, 밑에서 3%, 그 지지선의 위아래로 분할로 3분할로 들어가시던 그러한 식으로 매집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고요. 자,
네. 전력 관련주로 금일 좀 많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세명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져 볼게요. 예, 세명전기도 마찬가지죠. 세명전기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분명히 하락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자, 지지선을 또 형성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21선까지 다가오지 않고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 추후에 어떻게 될지 과거는 지우고 추후에 우리는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면 네. 제가 거래량을 보면은 이 종목의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조금 더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최근 급등이 나왔을 때 충분한 거래량 정말 많은 최대 거래량을 이제 일으키면서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 이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밑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다시금 가격을 지키려는 의지. 하지만 훨씬 더 적은 거래량으로 가격을 좀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 이후 자, 전 고점을 뚫는데 훨씬 더 적은 거래량으로 전 고점을 뚫어주는 상승이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직 털고 자, 매도를 하고 나가려는 의지가 조금 약하다. 그러면 어떠냐? 앞으로의 흐름은 조금 더 상승을 하는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설비 효성중공업과 세명전기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이 지지선 플러스 마이너스 3% 이 정도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명전기는 차트상 그리고 이제 매집량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 좀 상승 쪽의 기운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쪽도 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이 원전 아무래도 일주일 정도 이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남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 며칠 좀 급등 보였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고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을 품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네, 아무래도 국가 정책, 현 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리는 정책이다 보니 조금 기대감에 조금 더 많이 부풀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단 17일 챕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 팀코리아라고 하죠. 네. 국내에서 이제 총력으로 좀 대응을 하고 네,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뭐 기한 내에 시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보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현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역점 사업을 위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10곳 정도 수출을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정책도 맞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만약 이러한 좀 정책과 그리고 원전 수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 관련 이제 전력난을 원전으로도 우리는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실적이 우리의 뭐 선정만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인정받은 기술력이 추후에 AI 전력난의 원전 수출로도 추가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AI 전력난에서도 이 원전이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다. 맞습니다. 그런 모멘텀을 좀 잘 찾을 수 있는 이번에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바람을 또 말씀을 해주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종목 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2주 전에 제가 맞아요. 공략을 했던 기억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종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뭐 어제죠? 어제 좀 움직임이 관련해서 좀 많이 원전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모든 모멘텀에 현재 뭐 국가 정부 정책,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 관련 AI 전력난 모든 좀 테마들, 그다음에 이슈들에 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횡보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하시면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현재 상승 초입에 있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뭐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고 만약에 우선 뭐 협상자로 선정이 된다. 원전 수출이 뭐 확실화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주식은 소문에 사서 이제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현재는 지금 기대감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자리긴 합니다. 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고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급등이 주가가 원전 관련주 테마가 상승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자, 뉴스에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좀 어떻게든 정리를 좀 하시는 쪽이 낫겠죠. 지금 당장은 기대감과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온다 했을 땐 좋은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뉴스가 나오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수익을 좀 챙겨 가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한 2주 전에 박철희 이사님이 이미 좀 언급을 했던 기업인데 이 전략에 따라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한 종목 더 볼게요. 에너토코 오늘 좀 많이 올라서요. 요거 지금 점검해 볼게요. 예, 오늘 뭐 이 종목을 계속 살펴보면서 네. 매물대가 많은 부분에서 결국 터치하고 하락이 조정이 좀 나오네. 조금 결과가 좋지 않은 건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다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다시 전 매물대 좀 두터운 구간이 이제 10,000원대 초반이었는데 그 10,000원대 초반을 좀 뚫어주고 1,500원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제가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 윗꼬리를 달아줬죠. 어떻게 보면 매집을 조금 하는 구간 그리고 거래량 없이 조금 조정이 나왔고 제가 말씀드렸던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조정 이후 윗꼬리를 달고 다양한 21선 그리고 뭐 5일선 이런 지지선들의 지지를 받고 가격을 지켜주면서 재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고점 부근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래량이 더 적게 상승을 일으켰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지금 지지봉이라고 하죠. 밑꼬리를 달아주고 나는 이 가격 밑으로 더 이상 하락시키지 않을 거야. 이러한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밑에 물량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상승을 일으키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그리고 일단 에너토크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개인 매수세가 현재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개인들의 물량으로 좌지우지 된다. 라고 봤을 때는 좀 리스크가 있다. 시가총액도 1,0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시가총액이 1,000억이 조금 넘게 된 거고요. 하지만 조금 올리려고 하는 세력의 힘들이 강하다 보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 보유자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에 조금 전고점 뚫고 상승 나왔을 때 조금 정리하면서 분할로 정리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쪽도 보겠습니다. 자동차인데요. 기아 살펴볼까요? 예, 기아도 뭐 어떻게 보면 현재 정부 정책과 좀 맞물려 가면서 좀 급등이 나왔었죠. 밸류업 관련해서 종목으로 엮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뭐 매출이라든지 상승 모멘텀을 갖고 갈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좀 상승했다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뭐 현재 뭐 EV5가 뭐 중국에서 판매량이 73% 정도 급증을 하면서 소형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현재 매수가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도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 전고점에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저라면은 현재 이렇게 떠 있는 자동차 관련주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매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현재 외인과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종목을 좀 들고 갈 것 같은데요. 자, KG 모빌리티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사도 분석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유사도 분석을 조금 돌려봤을 때 현재 자, 조정을 잠시 하고요. 네, 왼쪽이 KG 모빌리티. 네, 그러면 제가 조금씩 네, 네. 이동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KG 모빌리티의 현재 패턴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 네. 하락 그리고 조정 나오는 모습에서 패턴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위에 고점을 현재 낮추고 그리고 저점을 낮추는 자리 그리고 패턴의 형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5,000원 지지한 이후에 상승 초입에 돌아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은 한일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패턴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유사하고 지금 자리, 즉 KG 모빌리티 현재 자리는 자, 3,500원 정도 자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자리에 분포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차트가 유사하다고 뭐 종목이 상승을 하냐? 자, 하지만 저점이 형성되어 있고 굳이 악재가 없고 이렇게까지 바닥을 길 만한 종목이 굳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종목을 조금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재무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도 연간 현재 상승 추세로 돌아섰죠. 21년부터 23년까지 상승 추세.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상당히 큰 적자였는데 그 적자도 이제 줄여가면서 현재는 흑자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재무도 좋아지고 추가적으로 현재 매집 상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매집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이거는 바닥 시그널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종목들을 공략을 해본다면 조금 더 좋은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좀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도 KG 모빌리티를 이 AI로 포착한 유사 차트, 그러니까 한일홈필스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수익권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잘 공략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주셨고요. 이쪽을 제가 오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임앵커가 HLB 관련 이슈를 좀 점검을 해줬는데요. 셀트리온도 제약바이오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서 같이 좀 비교해 주시죠. 네, 일단 셀트리온 관련해가지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조금 지겨우실 것 같긴 한데, 자, 아니에요. 예,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모아 가셔도 된다. 좋은 종목들 그리고 저가에 있는 종목들 실적이 괜찮은데 그리고 좀 이슈들이 좀 충분히 나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행을 하면서 작년 한 해 자사주 매입 1등한 이제 기업이죠. 그리고 현재 올해에도 이제 거의 1조 원 가까운 9,250억이라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현재 밸류업 종목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이제 모아 가신다면 좋은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말씀드리고 나서 다행스럽게도 조금은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남아 있다. 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바이오 2차 전지가 가야 된다. 그리고 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다. 외인이 매집을 많이 해놨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그렇다면 자, 바이오 2차 전지였다. 자, 그런데 바이오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현재 시기랑 잘 맞아 떨어졌죠. HLB도 현재 충분한 상승을 좀 일으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FDA 관련해서 이제 간암 신약 다시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HLB는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HLB죠. 맞습니다. 네. 네, HLB 차트 보시게 되면요. 현재 5월에 자,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던 상승을 반납하는 이제 하한가도 나왔었죠. 그 이후에 횡보하였고 현재는 다시 추진한다는 모습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소문이겠죠. 자,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과거 정말 급락이 나왔던 것처럼 실패를 해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성공을 한다면은 바이오 종목 특성상 급등을 일으켜낼 수 있는 자리에 충분히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저점에서 좀 많은 거래량으로 밑에서 많이 모아놨죠. 모아놨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추후에 보완한다면은 다시 조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뭐 어떠한 세력이 지금 매수를 했겠죠.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조금 더 적은 거래량으로 조금 더 상승을 일으켜내고 있죠. 지금은 기대감이죠. 매수를 한 대부분의 분들은 좋은 결과 나와서 이거 상승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HLB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주의 구간이기 때문에 금일 뭐 경고 판정이 나올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뭐 조정이 나와서 HLB 자체는 한 1%, 2%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일단 뭐 경고든 주의든 뭐 좀 빼내려고 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른 종목들, 뭐 HLB 글로벌이라든지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보이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으로 뭐 꿈돌이님 포함해서 많은 시청자님들이 박 이사님 종목 설명 너무 좋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네. 이제 박 이사님의 더 시간이에요. 아. 오늘 또 공략해 볼 종목을 알아봐야 됩니다. 네네. 어떤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바이오 관련 종목이고 조금 상승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좀 이끌어낼 수 예.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살펴보면서 네네. 저 AI와 함께 열심히 연구를 하고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을까 했는데 메타바이오메드라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좀 크지는 않은 종목이지만 현재 매출, 영업이익도 현재 너무 좋아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자, 치과, 미용, 정형외과 등 뭐 의료기기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6억 원. 106억 원?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거의 100%, 99.9% 증가한 수준이고요. 네. 자, 이 종목, 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자, 또 조금 옮겨 봐야겠죠. 네. 자, 왼쪽이 메타바이오메드요. 예, 왼쪽 이제 빨간 부분은 이제 메타바이오메드의 차트고요. 오른쪽은 제가 오늘 뭐 지지난주에 추천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뭐 집게손이 3개 정도 분포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집게 1개가 나온 이후에 상승 모멘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상당히 거의 90% 이상 유사한 패턴인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파란색 박스 이후에 상승이 많이 나온 구간으로 보여지죠. 자, 마찬가지로 메타바이오메드도 현 전고점을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모멘텀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5,500원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6,000원 부근까지도 상승을 충분히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도 현재 너무 좋아지고 있는 재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종목,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 챙길 수 있는 자리니까 한번 공략해 보시는데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종목 그리고 AI로 포착한 유사 차트를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까지 메타바이오메드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박철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데일리 TV 기자가 현장에 가서 기업들 내용들을 좀 분석도 해보고 CEO도 만나보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해 소개를 해주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TV 이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은 청주에 있는 엠플러스라는 기업에 다녀왔습니다. 좀 멀리 갔다 오셨네. 네. 일단 엠플러스라는 회사 소개부터 좀 해보시죠. 네. 해주시죠. 엠플러스는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2003년에 설립이 됐고 201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파우치형 배터리 조립 장비를 턴키 방식으로 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전고체 배터리 제조 장비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했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장비까지, 제조 장비까지 사업을 좀 확장을 했다. 일단은 좀 이지은 기자가 청주에 있는 이 엠플러스 공장에 직접 다녀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갔다 오셔서 만든 리포트부터 먼저 내용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좀 엠플러스 회사에 대해서 일단 개략적인 상황을 좀 한번 보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생산 장비 제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엠플러스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 배터리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이 적어 꿈의 배터리로 불립니다. 엠플러스는 전고체 배터리 생산 장비를 국내 2곳, 해외 2곳에 공급합니다. 이번 수주권은 내년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좀 전고체로 유명한 셀 메이커로부터 저희가 이제 수주를 해서 현재 열심히 제작 중에 있긴 한데 이제 대략 올해 말경에 이제 다 완성해서 납품하는 그러한 일정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래를 대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확장된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다양한 기술들을 저희가 또 새롭게 개발을 해나가면서 또 접목하면서 또 다른 장비로도 또 넓혀 나가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엠플러스는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릴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계 중국 배터리 기업 엠비전 ASC와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 아워 넥스트 에너지가 대표적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변동성을 보였지만 지난해 수출액은 약 3,254억 원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95%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이 47%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20년 넘게 쌓인 개발 노하우와 이를 뒷받침한 꾸준한 투자 덕입니다. 전체 임직원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은 60%에 달합니다. 엠플러스는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수출 비중이 원래 높았던 회사고요. 2016년 이후부터 이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이 점점 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미국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엠플러스는 그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도 90% 이상 수출 비중을 유지해 나가면서 영업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 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제 많은 장비들이 납품이 되었고 저희를 찾는 고객들은 엠플러스가 어느 회사에 어떤 장비를 납품을 했더라. 그런데 그 고객사가 나오는 생산량을 보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돌아가네 라는 게 저희는 간접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찾아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성장세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3,400억 원, 영업이익은 23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엠플러스는 실적 규모가 성장하는 데 힘입어 2030년까지 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늘어난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 사공장 증설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5천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은 2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터리 시장이 매년 약 한 20% 이상씩 성장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저희가 배터리 조립 장비뿐만 아니라 전고체 장비, 전극 장비 포트폴리오가 넓어지기 때문에 매출 1조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엠플러스는 2차 전지 제조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예, 김종성 대표하고 인터뷰도 좀 하셨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이제 비전도 대표님이 제시를 하고 그러셨어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 조립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근데 네. 조금 워낙 2차 전지도 다양하잖아요. 뭐 네. 분야도 뭐 양극재, 음극재 등등등 많고 어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제조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전기차에 탑재되는 2차 전지는 뭐 음극재라든지 양극재라든지 뭐 분리막 전해질 같은 배터리 소재를 담은 형태에 따라서 뭐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인지 구분이 됩니다. 예. 여기서 엠플러스는 파우치형과 각형 타입의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두 가지 형태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제조 공정은 극판, 조립, 활성화 공정으로 나뉠 수 있는데 엠플러스는 조립 공정에 들어가는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립 공정에는 뭐 노칭이라든지 스태킹, 패키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핵심 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히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사업을 하게 된 건 2차 전지 태동기인 2008년부터입니다. 일찌감치 시작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배터리 기업 A123 시스템과 인연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회사의 파우치형 조립 공정 라인에 장비가 5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턴키로 주문받아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16년까지는 성장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쯤에 SK와 거래를 트게 되는데 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조립 공정 라인 수주를 받아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까지도 거래가 지속이 되고 있고 SK 말고도 삼성 SDI, 현대자동차, LG화학에도 조립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매출이 커지는 시기인데 SK온과 LG엔솔 같은 대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가 많아지면서 현재까지는 도약하는 도약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에 근데 캐즘 때문에 고생이 되게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얘기는 잠시 여쭤보기로 하고 네. 이제 중요한 게 지금 SK온, SK엔솔 그리고 글로벌 회사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매출 비중이 국내랑 해외랑 어떻게 좀 돼요? 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해외구나. 예. 글로벌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글쎄요. 네, 대표적 기업으로는 일본계 중국 배터리 기업 엔비전이 있고요.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 아워 넥스트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비밀 유지 계약으로 기업명이나 수주 규모는 좀 밝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지만 지난해 수출액은 약 3,254억 원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95%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요. 유럽이 47%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3%, 그리고 미국이 8.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유럽과 미국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배터리 설비 확충에 나서면서 장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수주액은 3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2020년에는 870억 원 수준이었는데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재작년과 작년에는 2,9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은 건데 실적이 아까 작년 수출액이 3,200억이 넘었고 전체 매출액 거의 95% 말씀을 하셨고 매출이 3천억대가 훨씬 넘는 회사니까 네. 뭐 실적 이런 전반적으로 좀 괜찮네요. 네, 작년 실적도 좋았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3,400억 원, 네. 영업이익은 23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코로나 발생으로 2019년도쯤에는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다 그렇죠, 뭐 네, 그땐. 그때는 좀 매출의 타격을 받아서 맞습니다. 2021년에는 매출이 1,000억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후에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세는 엠플러스의 기술력이 글로벌 영업 성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엠플러스는 연구개발 인력이 해외 영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기술 인력이 영업 현장에서 직접 고객사 니즈에 맞는 장비를 듣고 또 이런 주문들을 개발을 해서 안정적인 수율로 이어지게 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개발 인력이 해외 영업까지 할 정도면 전체적으로 회사 직원들 내에서 네. 연구개발 인력이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전체 임직원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은 60%에 어휴, 달하고요. 예. 네, 전체 직원이 현재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명 이상 되는 거죠.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제조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연구개발입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퍼센테이지로 보면 2021년부터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때 비중이 4.1%였다가 이듬해 2.7%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1.6%로 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셔야 하는 게 매출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낮아져 보이는 건데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수치는 조금 줄었지만 투자 액수로 본다면 2021년에는 31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55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중견기업 생존의 핵심은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특허권은 국내에 합쳐서 78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4개가 출원이 돼 있습니다. 심사 중인 특허권만 국내에서는 22개,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12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원 중인 점을 본다면 기술력과 기업 경쟁력을 예.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특정 업체 뭐 매출의 대부분을 납품을 해서 이를테면 기계적으로 뭐 마진은 좀 적더라도 매출 사이즈는 계속 성장하는 이런 식의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런 약간 그런 협력 관계들 그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R&D나 이런 것도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이런 사실은 납품업체들도 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꾸준히, 독자적으로 네. 뭔가 연구개발을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게 좀 눈에 띄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현재 상황을 좀 보면 2차 전지 쪽이 다 안 좋잖아요. 엊그제 그 맞습니다. 실적 발표된 LG 엔솔도 뭐 아주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엄청나게 좀 줄었고 아마 삼성 SDI나 SK온도 마찬가지 결과들이 나올 텐데 더 나쁘면 나빴지.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2차 전지 대형사들한테 납품을 네. 하고 협력하는 이런 그 밑에 있는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건데 어땠어요? 네, 시장 조사 업체 S&E 리서치는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계획을 연기하면서 주요 전기차 라인업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캐즘 현상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는 분명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M+도 예외는 아닌데요. 영업 실적 전망에 대한 잠정 공시를 냈는데 올해 매출은 2,220억 원, 영업이익은 185억 원 달성을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어든 실적을 전망한 건데요. 관련해서 캐즘 현상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종성 대표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예. 부담이 되기는 좀 많이 되죠. 뭐 그렇긴 하지만은 뭐 어차피 여러 가지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뭐 친환경도 그렇고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갈 거는 분명하니까 길어야 1, 2년 이내에 극복이 뭐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사실 산업에서 배터리 산업이 그 제일 핫한 분야 중에 하나니까 뭐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긴 하지만 사실 그 배터리도 그 안전성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잘 경험이 없는 업체가 뛰어들게 되면은 그런 미세한 노하우들 이런 거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된 품질의 장비를 그렇게 완성도 있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도 그동안에 20년 넘은 업력으로 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업체가 많이 뛰어든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 기자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작년에 3,401억이었는데 올해 3월 초 전망치는 2,220억, 한 30% 가까이 주는 거죠. 영업이익도 작년에 239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85억 정도 예상을 한다. 그게 되니까 이것도 한 20% 가까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조금 올해도 작년보다는 조금 부진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김 대표 말씀은 앞서 우리 R&D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기술 개발에 대한 독자적인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있다.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연구개발 쪽에 굉장히 비중이 높고 투자도 많이 하는 회사라면 결국 그 다음, 그러니까 넥스트에 대한 그런 준비들이 좀 계속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전고체 배터리 제조 장비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예. 네,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 배터리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이 적어서 꿈의 배터리로 불립니다. 전기차 최대 단점으로 화재의 위험이 꼽히는데요.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전고체로 대체함으로써 열폭주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입니다.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잠재적 이점을 제공을 하는데요. 충전이 오래 걸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전고체 배터리는 불과 5분이면 80% 가까이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예. 주행 거리도 2배 이상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비아디,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글로벌 업체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예. 엠플러스도 올해 전고체 배터리 제조 장비를 국내 2곳과 해외 2곳에 공급할 예정인데요. 전고체 배터리 사업 관련해서 김종성 대표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예. 일단은 기존의 배터리에서 이제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로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 확장적인 측면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전고체 장비는 기존 장비하고는 다른 또 다른 새로운 핵심 기술들 개발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장비들을 개발을 하다가 보니 그 전극 공정 장비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구나. 이제 그런 전고체 장비에서 파생되는 그 기술로 이제 전극 공정 장비로도 이제 같이 넓혀 나가고, 저희가 그동안은 엠플러스 하면은 이제 조립 장비에 아주 특화된 회사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전고체 장비를 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 장비뿐만 아니라 전고체 장비, 또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전극 장비, 이렇게 이제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쭉 확대되면서 이제 매출 증대도 그렇고, 이제 어떤 기술의 어떤 어떤 확대 재생산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좀 상당히 그 회사에 있어서 그 좋은 것 같습니다. 저게 아마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연구 개발에 대한 그런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고체 장비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 전극 공정 장비 이쪽도 비슷하더라. 그리고 네. 그쪽도 좀 확장을 하고. 파생되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남이 시키는 것만 해가지고는 사실 할 수가 없는 건데 직접 하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넥스트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러면 공장도 뭔가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증설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좀 있다면서요. 네, 2022년도에 청주시의 센트럴밸리라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예. 네, 토지와 건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양수 금액은 224억 원으로 자상 총액 대비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 5년간 약 1,000억 원을 투자해서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산업단지는 1만 6천 평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산업단지는 아직 조성 중에 있고요. 지금 계획은 내년 말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시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얼만큼 빨리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완공되면 엠플러스는 2027년도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현재 엠플러스는 1공장, 2공장, 그리고 임대 공장까지 총 3개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현재 캐파가 5천억 원 정도고요. 4공장이 준공되면 현재 2배인 1조 규모의 캐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다 4공장으로 이동 예정이고요. 만약 여기서 생산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면 1공장과 2공장을 동원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4공장까지 준공이 되면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들었던 것처럼 2030년에 1조 원 매출 달성. 그게 이제 가능할 가시화된다. 것이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준비는 이미 착착착 진행 중이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저 요즘에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밸류업안이니까 주주 맞습니다. 환원 정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우리 엠플러스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네,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계획은 올해 예기치 않은 캐즘의 영향으로 좀 자금 사정이나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네. 관련해서 김종성 대표 인터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요즘 뭐 정부에서도 그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뭐 회사라는 게 주주가 또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뭐 사실 많이 모난 부분도 뭐 성장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익이 창출을 해가지고 뭐 배당이나 안 그러면은 뭐 배당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하여튼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시행 정책에 맞춰 가지고 많은 부분 저희가 여력이 되는 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당장 뭘 하고 말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상장사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캐즘이 좀 해소가 되고 좀 상황이 좀 좋아지면 당연히 주주환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 얘기를 주로 들어봤어요. 네. 이제 좀 객관적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의도라든가 네. 이쪽에서 이 엠플러스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떻든가요? 주가는 일단 엠플러스 주가를 먼저 살펴보면 작년 9월에는 최고 2만 원까지 갔었는데 최근 캐즘 영향으로 1만 원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최근 상상인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살펴보면 주요 고객사 여기는 이제 SK온을 말하는 것 같고요. 집중된 이제 다소 취약한 매출 구조에서 탈피해서 신규 고객사 수주로 포트폴리오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냈습니다. 또 관전 포인트로는 신규 계약에 따른 수주 증가와 또 경쟁사 대비 낮은 밸류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은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있고 결국 전기차를 타야 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조 장비 관련 기업은 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각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유럽의 기후 변화 정책 때문이라도 이런 전기차 보급을 서두르게 된다면 유럽과 미국에서 안정적인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유럽과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것도 이 같은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가가 1,720원, 오늘 1.7% 정도 오르네요. 근데 지금 퍼가 6.4배 정도밖에 안 되고 상당히 좀 낮죠. 전기차 쪽, 배터리 쪽이 물론 좀 최근에 퍼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더 좀 낮은 상황이니까 저평가돼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물론 뭐 저평가된 게 단순히 뭐 여러 가지 뭐 다 합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쭉 다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이 회사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K9 수출 잭팟 피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1입니다. 자, 또 대박이 났네요. 자, 응원합니다. 우리나라 방산, 모든 수출, 반도체든 모든 수출이 잘 되면 좋겠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거. 그거 있죠. 잔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 액수입니다.
왜 그렇게 미국이 떵떵거릴까? 여기 아래를 찍어야 되는데 중요한 미국이 아래 있어요. 여기 미국이 혼자 여기 아래 있어요. 여기 무려 812빌리언 달러를 내고 있으니 트럼프가 맨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는 왜 안 내면서?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했잖아요. 그것도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한 것도 자기가 돈 제일 많이 낸다고 탈퇴한 거예요. 이러다가 나토 돈 안 내자. 나토 탈퇴해버려 이러다가 지금 2등이 누구냐면은 2등이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근데 액수가 73빌리언 달러예요. 아니 이거 봐봐요. 미국이 811빌리언 달러인데 그러면 이걸 다 합쳐도 안 돼 그 액수가 지금 보니까. 그쵸? 이걸 다 합쳐도 그 액수가 안 나와요 지금. 나토가 지금 몇 개인가요? 31개 정도 됐나요 지금? 31개국 정도 됐는데 지금 나머지 나라 내는 액수를 다 합쳐도 미국 혼자 내는 액수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번호가 나오죠. 이렇게 국가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죠. 지금 여기에 는 것으로 그 전년도 대비해서 는 걸로 따지면은 미국은 24% 늘었어요. 근데 퍼센트지로 따지면 지금 세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65빌리언 달러라는 독일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어요. 근데 덩어리가 틀려요. 덩어리가. 800빌리언 달러의 20%랑 60억 달러의 40%는 이게 덩어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지금 올라오려면 어마어마하게 높여야 돼.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폴란드에 수출 많이 했죠. 폴란드. 그래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LIG 넷선 뭐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폴란드 의존도가 높은 그게 하나가 이게 뭐 지금은 적용이 안 되고 있지만 주가가 워낙 잘 가서 그게 약점으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고 폴란드에 쏠린 게 약점이 돼서 그게 부각이 되면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 물론 그 논리는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호재만 작동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밑에 오늘 루마니아랑 했잖아요. 루마니아 어디냐면은 루마니아가 14번째로 내고 있거든요. 근데 6빌리언 달러. 미국 811빌리언 달러인데 루마니아 좀 생소하지 않아요? 루마니아 옛날에 우리나라가 축구 많이 하지 않았어요? 축구? 94년인가 그때 루마니아랑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루마니아랑 많이 했는데 요즘에 루마니아가 안 나오더라고요. 6빌리언 달러를 내고 있는데 이게 GDP 기준을 잡았어요.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게 나토가 기본적으로 GDP의 2% 이상을 내가 기조를 잡았어요. 근데 GDP의 2%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밖에 안 돼요. 11개국보다 많은 20여 개국은 2%도 못 채우고 있어요. 심지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뭐 유럽의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죠. 북유럽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조차도 지금 2% 기준을 못 채워요. 지금. 그래서 GDP의 퍼센트로 따지면은 미국이 2위예요. 물론 항상 그거 생각해야죠. 그 GDP 액수 자체가 미국하고 폴란드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퍼센트지가 작아도 액수로는 폴란드가 못 이기는데 GDP 대비 비율로 하면은 폴란드가 그래도 4% 가까이 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왜 폴란드의 수출이 이렇게 많은지 알겠죠. 당연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옆에 폴란드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부분도 있어서 야, 이거 혹시 우크라이나 다음에 러시아가 우리 쳐들어오면 안 돼. 어떻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폴란드가 이렇게 방위비 분담을 GDP 대비해서 높이 하고 있는 것도 있죠. 물론 최근에 높아진 것도 있겠죠. 그 전쟁 여파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폴란드에 굉장히 모여 있어요. 방위비를 계속 높일 테니까. 그리고 그 루마니아 오늘 잭팟 터트리는데 어디 있어요? 빨리 찾으세요. 루마니아. 여기 있죠. 루마니아도 2% 넘게 내고 있는 나라예요. GDP의 2%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요. 지금 나토에.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를 터뜨렸고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헝가리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북유럽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위협이 없을 줄 알고 그렇죠? 핀란드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토에 가입을 하고 있죠. 옛날에 겨울 전쟁이라고 러시아랑 또 눈밭에서 싸우던 나라예요, 이게. 근데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스위스도 그렇죠. 스위스는 중립국으로 막 좀 그렇잖아요. 좀 중간에 그냥 빠져가지고 좀 비겁하죠. 우리가 보기엔 솔직히 중립국이라는 게 멋있긴 한데
그래서 스위스도 빠져 있었고 핀란드도 이제 북유럽이라 좀 멀어가지고 전장하고는 가만히 있었는데 요즘에 러시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다 여기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도 2.5%를 부담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라들이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이 지금 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K방산의 다음 타겟이에요, 이게. 또 하나로 중동 쪽이 있는데 중동 쪽 빼고 지금 유럽의 하얗고 쪽을 보면은 나토의 회원국 위주로 이쪽이 우리나라 K방산들이 가야 될. 그래서 지금 이제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에서 잭팟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내용은 K9 자주포 53운, 그 다음에 K10 탄약 운반차 36대. 뒤에 설명을 좀 하겠지만 시간이 있으면은 왜 이게 항상 제가 1+1으로 했잖아요, 타이틀을. 이게 왜 패키지로 가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차가 있고 자주차가 있고 장갑차가 있어요. 근데 자주포는 뭐냐면은 스스로 쏘야 돼, 스스로 쏘는 포인데 이게 전차랑은 틀려요. 쉽게 말해 전차는 우리 막 게임에서 탱크 앞에 나가서 적진에서 막 들어가가지고 파괴시키고 막 이런 거고, 자주포는 뭐냐면 후방에 있어요. 시즈 탱크 같은 거, 시즈 탱크의 시즈 모드 같은 거죠. 시즈 모드 같이 뒤에 박혀 있어요. 안 움직여. 후방에서 곡사포로 포물선으로 날려서 쏘는 거예요. 후방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전차는 앞에서 비비는 거예요. 앞에 가가지고 직사포로 비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기는 뭐냐? 탄약 운반차는 뭐냐? 자주포는 원래는 포병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그 포를 들고 뛰어요. 그 허리 다 나가거든요, 포병들이. 근데 그걸 다 들고 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탱크 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 무한궤도라고 하죠, 우리 신해철 말고요. 무한궤도 위에 얹혀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탄약 운반차는 따로 있어요. 그게 전차와의 차이예요. 전차는 전방에 가서 비벼야 되니까 전차 안에 탄약이 이미 실려 있어요. 근데 이 자주포는 탄약 운반차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루마니아에 수출한 거를 보면은 K9 자주포 53운에 K10 탄약 운반차 36대. 이게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주포는 원래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주포는 포탄이 거기 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장에서 싸우는 전차일수록 장갑이라고 하죠. 장갑이 두껍고 무겁게 달리고 전체 무게도 무겁고, 후방에 있을수록 자주포일수록 가벼워요. 가볍고 장갑이 없어요. 후방에 있으니까. 대신에 이렇게 따로 탄약 운반차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왜 K9, K10 이게 따로 있어? 원래 이렇게 패키지로 가는 겁니다. 그 자주포는 후방에서 날리는 거다.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뭐 직접 지금 전차를 수입해가지고 무슨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러 가가지고 러시아 전차랑 싸울 게 아니잖아요. 폴란드도 그렇고. 지키기만 하면 되고, 지키기만. 그러니까 비행기도 보세요. 경공격기를 수입하잖아요. 경공격기. 가벼운 거. 공격은 할 수 있는데 직접 가서 내가 무슨 러시아랑 1대1을 맞짱을 뜰 건 아니잖아요, 폴란드가. 우리 나라를 지키면 되니까 가벼운 것들을 수입해요. 비행기는 경공격기. 이런 전차 말고 자주포.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K9이 루마니아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 10개국이 딱 채워졌어요, 지금. 그리고 나토 회원국으로 좁혀서 보면은 K9을 도입한 국가가 무려 6개국이에요. 지금 한 31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5분의 1이 K9 자주포를 들였어요. 대단한 거죠. 이미 여기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고, 자, 그림을 볼게요. 이제 그럼 자주포가 그럼 계속해서 제가 뭐 시즌 모드가 어쩌고 하는데, 그림이, 요것도 봅시다. 러시아가, 이거는 전차 대수인데, 러시아 전차 대수가 압도를 합니다. 지금. 이게 뭐 구전차일 수도 있고 레거시일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북한이 맨날 가가지고 러시아 푸틴하고 둘이 김정은 만나가지고 뭐 전차 옛날 거 재래식 무기 준위하는 게, 북한하고 이 러시아 전차 대수를 합치면요, 나머지를 압살해요. 지금 미국도 그만큼이 안 돼요. 물론 이 전차로 비비는 게 2차 대전, 1차 대전 때 하던 거라 다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남아있는 걸 수도 있는데, 재래식 무기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이 러시아 탱크에 대적할 게 필요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탱크가 여기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탱크 대수가 1890밖에 안 돼서 거의 10배예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전차도 부족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자주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땅에 들어와 버렸어요. 자주포가 발사가 돼야 되는데 이미 전차가 눈앞에 와 있어요. 얘네 지금 전차로 비벼야 돼요, 이거. 어쨌든 러시아의 전차가 이렇게 많다는 거, 탱크가. 탱크가 원래 보통 전차를 의미합니다. 자주포는 다른 거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자랑스러운 K9 자주포. 자, 모습은 전차,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탱크랑 똑같아요. 근데 얘의 저긴 뭐다? 임무는? 얘가 막 가가지고 전차를 비비고 얘 아니. 얘는 후방에 있어, 후방. 자기네 나라에 있어요.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는 애가 아니에요, 이게. 바퀴가 달려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바퀴에다 그냥 포를 얹혀놓은 거예요. 고정식이에요, 고정식. 고정식이고 이게 포탄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곡폼을 써놓은 나가 멀리 가야 되니까. 곡사포예요. 그래서 이게 K9 자주포. 그 다음에 이번에 패키지로 수출된 K10을 보죠. 항상 패키지로 가야 된다고 했죠.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장갑차는 여기 장갑 둘러싼 그 보호대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항상 패키지로 가야 됩니다. 따로 있어요. K9 자주포 포만 있는 게 따로 있고 탄약을 실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옆에 패키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루마니아의 잭팟을 터뜨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나오죠. 자, 얘는 전장에서 싸울 수 있는 애예요. 지금 이게 왜 나오냐면 루마니아가 지금 자주포랑 탄약 운반 차를 가져갔잖아요. 그럼 이제 루마니아가 더 나아가서 보병 전투 장갑차 IFB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족을 했으면 이것도 선택 가능하죠. 근데 이게 왜 나오느냐? 레드백이 그 호주에 사는 사막 거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에 작년 말에 거기에 성공했잖아요. 호주에서 독일의 전차랑 우리나라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레드백이 둘이 붙었는데 호주 육군이 레드백을 선택했어요. 사막에 특화된. 그래서 이 보병 전투 장갑차는 뭐냐? 이건 또 전차랑은 다른데 전차랑은 뭐가 다르냐면은 이 보병이 여기 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가 따로 있고 보병이 실려 있는 데가 따로 있어야 돼요. 전차를 뒤에서 보병이 막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 헬멧 하나만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 전차한테. 이건 그게 전차의 패키지예요. 쉽게 말해 전차의 패키지가 장갑차고 자주포의 패키지는 탄약 운반차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장에서 싸우는 애인데 전차가 앞에서 비비잖아요. 근데 보병을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보병을 실어 날르는 애가 전투장갑차가 옆에 따라다녀요. 전차는 공격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공격 무기를 많이 실으니까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무기가 많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서 확보가 안 돼요. 그럼 보병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맨 깡통 쓰고 갈 수는 없으니 보병 전투 장갑차를 타고 다니다가 전차가 뭐 고장 나거나 전차가 잘 못 잡는다면 이 보병이 내려가지고 그걸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장갑차예요. 근데 이것까지 수주가 지금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레드백이 호주에서 한 게 129대 3조 1649억 원짜리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하나씩 이제 차례대로 납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루마니아가 레드백까지 간다면 이제 잭팟을 2번 연속 터뜨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런 라인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어요. 하나오션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근데 오늘은 지금 루마니아의 잭팟을 터뜨린 게 육군 부분 전투기 때문에 육군 부분만 다뤘습니다. 만약에 공군 해군께 터진다면 시리즈로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마지막 그림인가요? 네, 이게 마지막 그림이네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자주포는 그러니까 스스로 달리는 포예요. 근데 대신에 후방에서 먼 거리를 날리는 곡사포고 전차는 앞에 전방에서 비비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강철판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상단에 적을 포격할 수 있는 포탑이 장착되어 있어요. 대신에 보병을 운반할 수 있는 보병 장갑차, 운반 장갑차가 따라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차, 장갑차, 자주포 요 뜻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리나라 K방산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 지원을 해주는 자주포에 굉장히 많이 지금 할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장갑차에 할애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공격적으로 방어적으로 지금은 러시아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요. 방어적인 무기를 많이 팔고 있는데 이런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공격적인 무기를 더 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약간 동음이의역 개그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국방에는 뭐다? 역시 자주포.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 반기신 분들 참 많은데요. 이 서프라이즈한 실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의도에서 가장 바쁜 분이에요.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2분기 실적 얘기해 볼 거예요. 핵심만 좀 짚어주세요. 어떤 거 우리가 딱 체크하면 좋습니까? 일단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에서 얼마 정도 이익이 났느냐가 중요한데 10.4조 이익이라면 어쨌든 7조 이상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익이 났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의 이익을 기록할 회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지난 분기에. 하이닉스도 당연히 그 수준보다는 상당히 낮은 레벨 한 5조 중반 정도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를 공급 안 하고도 엄청난 실적이 난 거의 배경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재고 자산 평가익, 충당금 환입도 일부 있었겠지만 실적이 우리 시장 예상보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설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삼성이 이제 특히 하이엔드 하이퍼스케일러향 서버에 들어가는 SSD 같은 경우는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북미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대부분 컨트롤 IC 때문에 삼성 SSD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그쪽이 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았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차피 메모리 중에서 D램을 가지고 HBM을 만들고 그리고 HBM을 많이 만들다 보면 나머지 D램이 또 생산에 좀 여력이 줄어들죠. 근데 그래서 나머지 D램도 좋았지만 특히 시장에서 약간 간과하는 게 2024년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 GPU 중에서 학습에 들어가는 게 한 30% 정도 됩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에서 서버형 AI 반도체에서 학습이 한 30%고 추론이 한 35%거든요. 추론에 들어가는 제품은 HBM을 달지 않습니다. GDDR을 달거든요. GDDR6를 다는데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상당히 실적에 기여를 했을 거로 추정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최근의 동향을 보면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어쨌든 대선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상당히 초조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좀 선주매를 좀 2분기부터 좀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규제를 벗어난 제품 중에 보면 추론칩 중에서 좀 다운그레이드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도 또 향후에 트럼프가 되면 추론 관련된 그런 GPU도 또 제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2분기에 좀 더 발주를 했을 것 같고 그 제품에는 또 GDDR6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장이 놓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제가 쭉 들으면서 그리고 센터장 리포트 최근에 나온 것도 보면서 든 생각이 맞아. HBM은 이제 삼성전자에 약간 거들 뿐. 이런 생각 들었는데 어떠세요? 근데 삼성전자 HBM 많이 팔았습니다. 엔비디아에 안 팔아서 그렇죠. 그렇죠. HBM3를 엔비디아에 안 팔아서 그렇고 그 북미의 그 커스텀 가속기는 주로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이제 자기 데이터 센터에 탑재하는데 그 제품에는 삼성전자 HBM3가 공급이 됐고요. 그리고 AMD가 또 MI300 시리즈에 또 삼성 HBM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도 좀 팔긴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의 한 10%가 HBM이라면 삼성전자 D램에서 90%가 이제 기타 D램인데 그 기타 D램이 생각보다 좋았고 여기에 낸드 시장 압도적인 1등 기업인데 주로 투자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특히 엔터프라이즈 SSD 중에서도 주로 보면 PCI 5.0이 많았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또 삼성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HBM만 보다가 HBM 없이도 저렇게 더 낼 수 있는 이 마켓의 컨디션에 대해서 시장이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목표가 10,000원 정도 더 상향하신 거죠? 예, 저희 예상보다 실적이 좋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3분기, 4분기에도 영향을 주는 게 어쨌든 감산을 하다가 이제 원위치 시켰거든요. 낸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원위치 한다고 해서 이번 달부터 바로 이제 웨이퍼에서 나오는 칩 숫자가 바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한 3, 4개월 걸리거든요, 시차가. 그래서 웨이퍼 인풋이 정상화되더라도 실제로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하는 거는 3분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낸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3분기에 기여가 더 될 거고 왜냐하면 만들어지는 칩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2분기부터 완전히 이제 다 정상화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3분기에는 이제 그만큼 칩이 더 많이 나와서 고객에게 더 선적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 특히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모듈하우스에 있는 메모리 재고를 지금 다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팟 가격이 좀 나쁘다가 최근에 살짝 오르고 있어요, 디램도. 그래서 아마 7월 달에 아마 계약할 3분기 고정 가격은 아마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높은 레벨에서 계약을 할 거고, 그러면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또 오르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여기에 이제 또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AI PC든 AI 서버,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어쨌든 그 아이폰 16이 나오는데 모바일 디램을 8GB 단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 이제 블랙엘이 이제 어쨌든 엔비디아가 블랙엘을 단품으로 팔 수도 있겠지만 GB200 같은 제품들을 어쨌든 공급을 할 건데, 거기에도 또 특히 LPDDR5X가 그레이 CPU 옆에 또 붙다 보니까 전반적인 신제품 사이클까지 고려해 본다면 ASP 상승과 비세 상승, 출하량의 상승이, 왜냐하면 이번 2분기는 뭐 최종 공개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디램 출하량은 감소했을 것 같고요. 반면에 ASP가 올라서 호실적이 난 거거든요. 근데 3분기에는 이제 디램 출하량과 그다음에 가격 상승이 동시에 겹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참 다 잘하고 있고, 또 HBM에서 뭐 차세대 부분 일단 제외하고 HBM에서도 매출 잘 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유독 다른 거 잘 갈 때 삼성전자는 이 HBM 시리즈라는 거 이렇게 민감하게 주가가 좀 더디게 가는 걸까, 이런 저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매크로가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작년보다는 좋아지지만 그래도 낮은 한 자릿수 수준의 전자제품 수요 증가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초과 성장을 이제 AI 사업에서 작년에 보여줬고 올해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TSMC, 하이닉스가 좋은 건데, 그래서 사실은 꼭 삼성전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I 디램과 관련된 HBM 비중이 엔비디아하고 상관없는 디램 회사들은 주가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 나쁘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근데 이제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HBM을 못 넣는 게 이제 근본적인 그 기술 혁신의 문제점인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좀 더, 왜냐하면 1등 기업이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소외되지는 않았을 거고,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HBM 공급 못하다가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분기부터 1억 불밖에 안 했거든요. 삼성전자는 그보다 뭐 10배 이상 많죠. 근데 주가는 뭐 마이크론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약간 시장의 성격이 AI의 색깔을 입으면 그냥 실적의 레벨에 상관없이 그냥 아주 고공비행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AI용 제품이 엔비디아에 들어갈 때만 또 엔비디아가 또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엔비디아를 좀 한마디로 좀 경쟁하는 기업에 들어갈 때는 주가 또 퍼포먼스가 별로였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엔비디아에 들어갈 때 순도를 거의 뭐 무한대로 좀 반영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마이크론이었고, 근데 삼성전자도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랑 공법이 같은 필름 방식으로 이제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특히 또 얼마만큼 또 엔비디아에 지금 뭐 블랙엘뿐만 아니라 파생 제품인 GB200이든 그리고 지금도 수요가 있는 H200이든 이런 제품이 얼마만큼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를 또 엔비디아는 고려해야 돼요. 하이닉스 캐파로 다 못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뭐 연내에는 좀 그게 되면 소외됐던 부분은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연내에는 하반기 이런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또 엔비디아 우리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변수 없겠죠, 센터장님?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D램에서 HBM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3년에 마이크론 하이닉스의 그 설비 투자 발표한 거 보면 다 40~50% 줄었어요. 작년에 워낙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안 하면 뭐 지금부터 투자를 하면 바로 이제 캐파가 증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산에 그러니까 한정된 캐파에서. 예, 그래서 지금 설비 투자를 늘려도 실제로 기여는 202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보다도 오히려 뭐 26년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제한된 캐파에서 뭔가 여력이 있는 회사가 현재는 내년까지는 삼성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D램 가지고 HBM 만들지, 아니면 단품으로 GDDR을 만들지, 모바일 D램을 만들지, 뭐 서버 D램을 만들지, 그거는 이제 D램 회사가 결정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뭐 HBM이 또 하이닉스를 제약하는 수율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HBM, D램을 주로 HBM 만들면 그만큼 D램 캐파를 더 많이 잡아먹어 버리죠. 한 3배 정도 더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캐파가 있는 회사가 삼성밖에 여력이 없으니,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수요가 좋아지면 삼성하고의 관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리 뭐 일부 제품에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엔비디아 제품이
빅테크만 다 쓰지는 않습니다. 빅테크가 쓰는 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60%. 미국의 4대 클라우드 사업자, 그러니까 뭐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쓰는 게 한 60%고 나머지는 이제 오라클, 그다음에 이제 중국 기업들 그리고 통신사들 이게 쓰는 게 한 40% 되거든요. 근데 빅테크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블랙엘 단품을 원할 것 같아요. 블랙엘 단품에는 아마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공급할 것 같고요. 근데 블랙엘 단품과 엔비디아의 또 CPU가 합쳐진 그런 GB200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가 거기까지 다 공급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니면 H200이 내년에도 또 되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의 캐파가 사실 엔비디아한테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소문을 여쭤봐서 좀 그렇기는 한데 지금 뭐 엔비디아 제가 마지막에 질문드린 것도 결국에는 그 퀄 테스트 소문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지난달 한 말쯤에요. 파운드리 반도체 뭐 전량 폐기다 어쩌다 뭐 이런 소문 설이 참 많아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요거 진입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 질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제가 그때 뭐 솔직히 약간 웃었습니다. 웃으셨어요? 조단위 뭐 폐기설 충당금을 조단위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일부 기사를 보고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3나노가 조단위 충당금이 되려면 엄청나게 웨이퍼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근데 보통 3나노가 웨이퍼 가격이 한 뭐 TSMC 기준으로 18,000불 정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뭐 삼성은 TSMC도 지금 뭐 230K밖에 안 넣어요. 근데 이제는 다 많이 넣을 겁니다. 이제부터 60K, 70K 넣을 건데 삼성은 제가 봤을 때 3나노 손님이 별로 없거든요. 뭐 많이 넣는다고 치면 이제 1000장 정도라고 치면 1000장에 18,000불에 환산을 해보면 뭐 환율로 또 뭐 하면 200 한 맥시멈 25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가 그 진위를 떠나서 그 숫자가 나와서 미칠 거에 대한 한마디로 그 추정치가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라는 거죠. 3나노 고객도 없는데 뭔 그래 조단위 적자가 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누모를 보고 고객이 질문했을 때 제가 계산해서 설명해 주니까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할 방법은 없다. 삼성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설령 그게 팩트라 하더라도 조단위는 말도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좀 그래서 이번 분기에 그것 때문에 실적 쇼크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는 뭐 서프라이즈가 났죠. 그랬죠. 파운드리 얘기했으니까요.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요. 어제 파운드리 포럼에서 삼성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달 중순쯤에 이미 어떤 뭐랄까요? 이런 턴키, 어떠한 새로운 파운드리 전략이라고 하면서 패키지까지도 같이 충분히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반복하는 내용이 어제도 있었던 것 같고 조금 주목해봐도 될까 싶은 거는 일본 쪽 이나노 관련해서 뭐 그런 수주 얘기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패키징은 우리 이미 엔비디아가 다 보여줬습니다. 첨단 패키징을 통해서 무어의 법칙을 완전히 극복했고 엔비디아가 뭐 키노트에서 강조하는 거지만 무어의 법칙 썼으면 이렇게 좋은 GPU가 안 났을 거예요. 그래서 2016년보다 지금 블랙엘은 1000배 성능이 개선됐고 350% 전력 소모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패키징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래서 삼성도 이제 2.5D 3D 패키징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고 그런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HBM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HBM4 부터 일부 하이엔드 제품은 갈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메모리 제품과 이제 로직 칩을 옆으로 쌓는 2.5D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컴퓨팅 능력을 개선시키려면 로직 칩 위에다 쌓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3D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로직 대 로직을 바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패키징 역량은 결국은 이제 저전력을 구현하면서 성능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반도체의 큰 트렌드는 어떻게든 전력 소모를 줄여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통해서 상당히 전력 소모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중요하고 TSMC는 이거보다 더 막강한 기술들을 많이 공개했습니다. 최근에 뭐 시스템 온 웨이퍼라고 해서 더 파워풀한 그래서 테슬라의 도조 데이터 센터에 이미 그걸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향에 들어가는 2나노 가속기는 삼성이 현재는 이제 뭐 우리 3나노 지금 2세대 기술을 지금 양산 준비하고 있거든요. 2나노는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양산을 준비할 거고 TSMC도 내년부터 이제 게이트 오란도로 이제 나노시터라는 2나노 기술을 이제 램프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나노는 뭐
어느 성과가 나올지를 좀 봐야 되지만 아직 2나노 시장을 너무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3나노 2세대 아니면 3나노에서 삼성이 얼마만큼 고객군을 확보하느냐가 저거는 훨씬 더 현실적인 현안이 아닌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본 유의미한 개선은 그 3나노 쪽에 고객 어느 정도에 확보하냐 그거를 예. 초점으로 보면 예, 됩니까? 일단 4나노에서 고객도 좀 확보하고 3나노에서는 이제 고객이 지금 캡티브 고객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빨리 예부 고객들을 빨리 적극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이게 단기적인 성과로 뭐 바로 내년에 나오긴 힘듭니다. 사실은 어차피 요즘은 특히 로직칩 같은 거 3나노는 개발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026년 빨라 26년, 늦으면 27년, 8년에라도 성과가 보이면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우려는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TSMC의 독식 시대가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2, 3년은 3나노에서 물론 삼성도 일부 물량을 확보하겠지만 전체 뭐 90% 이상은 거의 TSMC가 특히 3나노는 PC든 서버든 모바일이든 독식하고 있는 거는 뭐 당분간은 좀 삼성이 쫓아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단 쪽에서는 TSMC한테 좀 맞고 성수에서는 중국들 막 가격으로 막 들이밀고 이러면 힘들죠, 파운드리가 다음으로. 그래서 뭐 사실 가격으로는 지금 선단은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성능하고 이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범용은 지금 28나노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28나노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30% 가격 인하해서 지금 가격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 같은 경우는 14나노 그리고 이제 4나노 원화에서 기본적인 물량을 확보하면서 빨리 이제 3나노 이하의 고객을 많이 잡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요새 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에 이거를 좀 재현할까 매출액으로 봤을 때 기대하는 분들 많던데요. 예, 저는 매출액은 사실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영업이익이 결국은 2018년에 기록했던 거의 59조에 각 육박하는 이익을 어느 시점에 구현하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는 좀 조기에 2018년에 이익을 아마 달성할 것 같아요. HBM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근데 삼성은 사업부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 올해는 저희는 뭐 40조 중반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좀 또 레벨업이 돼서 뭐 내년에 이제 2018년에 이익을 넘으면 저는 뭐 그게 제일 지금 현재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성이 있느냐가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지속성을 만들려면 이제 어쨌든 AI 투자가 계속 이어지느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파운드리랑 이런 쪽에서 빨리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뭐 내년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삼성 실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언제 끝나냐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센터장님이 SK하이닉스도 같이 보시니까요. SK하이닉스는 27만 원까지 좀 순항할 걸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저희 목표 주가는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어차피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저는 26년까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일단 발전소가 충분하지 못해서 아직은 원하는 만큼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소가 구축되는 26년에까지는 좀 투자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 같고 또 그게 맞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나노 트랜지스터가 한 30-40% 블랙엘보다 또 증가한 또 새로운 누빈이 26년에 나오기 때문에 뭐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제품이 나올 때 뭐 하이닉스 실적도 레벨업 될 거로 봅니다. 지금도 뭐 엄청난 실적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제 GPU 성능이 올라가는 속도를 HBM이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HBM을 많이 달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8GB 작년에 아직까지도 메인인 그 하퍼 H100보다 거의 9배 정도 HBM을 더 달거든요. 그러면 2027년에 이제 누빈 울트라가 나왔을 때는 그만큼 HBM 수요는 결국 이제 GPU 성능이 올라가는 거를 HBM이 못 쫓아가니까 그거를 많이 쌓아가지고 많이 붙여가지고 그걸 맞춰주는 그런 뭐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을 엔비디아가 또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빅테크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과 통신사들마저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계속 시장이랑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주가가 단기간에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숨고르기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실적의 방향성은 상당히 양호하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핵심 제품에는 일단 블랙에일까지는 확실히 옆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 얘기까지 노근창 센터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7월 10일 수요일 앵커 브리핑은 공모주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증권가에서 이제 공모주 관심들 되게 많으시죠. 뭐 굉장히 경쟁률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두 주 받기도 힘들다 그런 얘기 새삼스럽지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는 뭐 고수익이다 일종의 어떤 하나의 신화 같은 이런 개념까지 있긴 한데 올해 공모주 상황들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하반기에 어떤 회사들 공모하는지 그런 내용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올해 상반기에 특히 초반에는 공모주 흔히 말하는 공모주 대박 신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몇 개 좀 살펴보면 1월 달에 있었던 세 회사만 가지고 일단은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은요. 1월 24일 상장을 했던 우진엔텍 여기는 이제 발전 설비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또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공모가가 5,300원 했습니다. 지금 4만 원 훨씬 넘거든요. 올 들어서만 거의 뭐 7, 8배 오른 거죠. 어쨌든 공모가 5,300원 했던 우진엔텍이 당일 주가가 21,200원에 마감이 돼서 흔한 말로 따따블 기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대임스, 현대중공 H현대그룹 계열의 이제 손자 회사 격이 되는 건데 뭐 선박, 개조, 그다음에 수리 이런 쪽을 맡고 있는 그런 조선 기자재 업체이긴 한데요. 공모가 7,300원 있는데 당일날 21,900원에 마감이 돼서 이것도 역시 따따블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하루 앞서 상장을 했던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3,400원 공모가가 6,700원이 돼서 따블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 요 정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올 상반기 초반 때만 해도 이런 공모주 대박 이런 어떤 공식이 큰 문제 없이 큰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에 증거금도 엄청나게 좀 많이 모였고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청약 증거금이 거의 10조 원 가까이 9조 7천억 정도 이렇게 모였었고 우진엔텍도 3조 7천억 원, 그다음에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2조 5천 원이 넘는 그런 증거금 모일 정도였으니까 경쟁률 수백 대 1은 당연한 거고요.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렸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28개 종목이 IPO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첫날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수익률이 124%, 상반기 전체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거를 1분기, 2분기로 좀 뜯어서 살펴보면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이 1분기 때 168%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그게 2분기 들어가서는 분위기가 확 냉각이 되면서 83% 정도로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물론 83%도 엄청나게 오른 거긴 한데 1분기 때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장 첫날 따따블을 기록했던 기업도 1분기에는 두 곳, 앞서 말씀드린 우진엔텍하고 현대힘스죠. 이 두 곳이나 있었는데 2분기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따따블을 기록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압축을 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분기에 상반기에 IPO를 했던 회사들이 다 시원찮았냐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1분기에 비해서는 2분기
2분기로 갈수록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있는 느낌이 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지난해 평균 상승률 67.8%보다 2배 가까이 높죠. 124%가 되니까. 하지만 상승률이 뒤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부분, 이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 7월 달, 이번 달 들어서도 상장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분위기가 어떨지. 그러면 이제 하반기 IPO에 대한 어떤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월 들어서 상장을 해서 두 곳을 가지고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내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회사 이노스페이스, 2일 날 상장하는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모았던 회사인데 상장 첫날에 공모가가 43,300원이었는데 첫날 대비 20%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4,4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기업이 상장을 해서 첫날 종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진 거는 지난해 11월에 동인기현이라는 회사가 있더군요. 이 회사 이후에 8개월 만에 처음이니까 분위기가 좀 썩 좋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상장한 치아 보철 업체, 소재 업체인데 하스라는 회사도 공모가가 16,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하스는 일단은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17,150원에 마감이 됐으니까 7% 정도밖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반기 때 나타났던 그런 공모주 뭐 대박, 뭐 공모주 어떤 뭐 고수익 이런 어떤 흐름과는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좀 7월 들어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스 같은 경우도 시초가가 3만 원대 육박을 하면서 뭔가 적어도 따상 정도는 되지 않겠냐 기대감이 나왔는데 계속 뒤로 밀려서 결국은 소폭 상승한 채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 들어 이렇게 IPO 기업들 물론 뭐 전체적으로 꼭 나쁜 건 아닌데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은 이유는 역시 작년에 있었던 이 파도 사태 이후에 이 공모가 부풀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좀 의심, 이런 의혹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공모가라는 게 어쨌든 상장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압축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좀 약간 실제 어떤 실적이나 이런 어떤 뭐 성장 능력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지금 7월 달 2, 3일은 좀 이렇게 좀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반기에 IPO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큰 대어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 상장을 하는 시프트업 이게 새내기 준데도 불구하고 뭐 상장을 하면 거의 바로 한 4위권까지 올라갈 정도로 사실 대형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상이 되는 시프트업 같은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제일 뭐 핫한 그런 변압기 관련돼서 이 전력 설비 쪽 관련된 산일전기라는 회사도 7월 말에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날짜들은 아직 잡히지는 않았는데 인터넷 전문인 K뱅크 다시 공모 도전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상 기업 가치는 제일 이제 크게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외식 경영 전문가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죠. 더본코리아도 외식업계에서는 드물게 이제 다시 상장을 도전을 해서 올 하반기에 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기업 가치는 물론 이런 데하고 비교 바로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4,000억 정도로 외식업체로서는 수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프트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분위기하고는 전체로 이 시프트업 같은 이런 큰 대형주들이 대형 새내기주들이 조금 침체되는 분위기가 있는 가라앉고 있는 공모주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내일 일단 시프트업의 상황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공모주 같은 경우는 투자할 때 몇 가지 좀 주의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모가 수준 이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공모주 중에 신주 비율이 30-40% 정도를 넘어서면 나중에 물량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또 상장 후에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로 될지 어쨌든 이런 물량에 대한 부담들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좀 체크하시는 게 공모주 투자하실 때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전력 전선 쪽 계속 좋고요. 예.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폐배터리 얘기 관련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 내놓은 것 때문에 그쪽이 지금 강세권에 놓인 모습이 보입니다. 네. 자, 7월 10일 수요일 마켓나우 2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